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큰맘 먹고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시즌입니다만은 꼭 평가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올 봄의 스판덱스 영웅전은 스판덱스가 가장 적게 나오는 DC 확장 유니버스 장편 버즈 오브 프레이의 히어로들을 만나봅니다. 2020년 3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윤세민 에디터도 그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주말이 되려면 모든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 지금. 빠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음향기기 섹션 광고입니다. 먼저 유선과 무선을 혼용 사용 가능한 자브라의 무브 스타일 에디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시 유선일 때 음질이 더 좋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블루투스 4.0이면 비슷합니다. 네. 네. 하긴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스트리밍으로 들으니까. 1회 충전으로 14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12일 동안 대기가 가능하고 초경량 헤드밴드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즉, 조난을 당해도 12일 동안은 편안한 헤드밴드의 착용감으로 14시간을 들을 수 있어요. 14시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2일 동안 대기하고요. 네. 온라인 최저가 99,000원으로 좋은 조건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유선 데스크탑 600 키보드 마우스 세트까지 증정을 합니다. 저가 때의 가장 고퀄의 키보드 마우스 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의 배터리가 다 됐는데 배터리 못 살아 나간다. 네.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좋은 마우스와 좋은 키보드가 아니고 그냥 키보드와 그냥 마우스를 동네 쓰레기 쓴다. 네. 그럼 좋으실 거예요. 그건 언제 바꿔도 좋아요. 네. 기분이. 이 증정 행사는 액세스몰 단독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꽤나 좋은 성능의 헤드폰을 찾고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자브라 엘리트 75T 5.5g의 가벼운 무게, 최대 21.9mm의 컴팩트한 디자인. 최대 21.9mm가 뭔가요? 늘어나나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제일 긴 부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5.5G가 쓰면은 5.5G의 중력을 받게 되는 건가?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어쨌든 써있는 대로 읽으면은 5.5g의 가벼운 무게, 최대 21.9mm의 컴팩트한 디자인. 디자인은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요즘 핫한 브랜드인 자브라의 TWS 제품이지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외에도 이달의 프로모션으로 온라인 최저가 제품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액세스몰의 음향기기 섹션은 싸다는 소문이 어딘가로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청취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죠.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액세스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의 플래그십 정도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대기는 30일, 연속 재생은 20시간에 30시간, 이 정도일 네. 거예요. 그것의 절반이 되는 물건들도 웬만한 라인업에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쯤 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네. 99,000원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박 3일 혼자 여행하면 충전 없이 대충 쓰겠습니다. 네. 네. 기본 교양, 슈퍼히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제가 극장에서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왔다는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을 겁니다. 네. 극장에 손님이 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팝콘을 많이 줍니다. 조금 더 쌓아줍니다. 네. 네. 손님이 참 없었습니다. 이제 막 천만 바라보니 막 시끄러웠는데, 팔이 날리고 있죠, 네. 영화가. 영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화 괜찮았어요. 네. 이 시즌에 이제 대목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네. 그 모양 그 꼴이 난, 수작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버즈 오브 프레이드 있습니다. 네. 덕질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원래 이 코너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었나? 옛날에 저도 영화를 혼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극장에서. 뭐 누워보고, 다리 올려보고, 막 등받이에 앉아보고 막 해봤어요. 이 호사를 왠지 누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봤는데 왠지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극장을 걸어다니면서 봤었어요. 그게 최고죠. 네. 네. 이게 오히려 이 특별한 느낌을 위해서 더 불편해진 느낌. 그러면 최고로 특별한 느낌을 받으려면은 런지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건 못해가지고 이걸 보러 갔는데 개봉 첫날에 보러 갔거든요. 네. 저까지 5명 있었어요. 그 5명이서 호프 한 잔 마시면 괜찮겠네요. 끝나고. 그 4명을 설득해서 같이 런지를 하면 그렇죠. 네. 점핑 런지라고 아세요? 네.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영화도 흥행에 실패하고 선거 전에 쉬어가는 코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뛰어넘으려고 했거든요.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에 대한 전혀 무겁지 않고 잡스러운 이야기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영화는 누누이 말하지만 괜찮았습니다만 한국에서만 망한 건 아니에요. 본토에서도 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이 문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독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케팅이 좀 지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할리퀸이 중심이냐 버즈 오브 프레이가 중심이냐. 처음부터 덕후들이 할리퀸을 왜 집어넣었냐? 라고 뭐라고 했어요. 했는데 영화 자체는 잘 그런 대로 나왔지만은 마케팅에서는 어느 한쪽에 분명히 힘을 실어줬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갈팡질팡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마케팅이 실패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입문자들을 꼬실지 덕후를 꼬실지 정하지 못한 마케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DC 영화 중에서 최저의 흥행을 기록해버리고 있습니다. DC는 그걸 자주 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한정으로만 보면 샤잠이 최저였는데 대신 샤잠은 미국에서 큰 흥행을 했죠. 네. 한국에서는 샤잠보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특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캐릭터들의 흥미로운 역사나 좀 들여다보고 다다음 주 선고로 가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덕질인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부분. 캐릭터들의 흥미로운 역사. 큰일 났습니다. 네,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팀명을 번역하면 맹금류, 포식조 정도 되겠습니다. 동물 먹는 새. 원전에서는 여성 슈퍼히어로 3명의 팀입니다. 이게 기본 구도고요. 여기서 확장이 되면은 여성만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남성이 포함되면 전원이 날짐승과 관련된 이름을 가집니다. 뭐 호크, 각 나이트윙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누구냐? 배트걸, 블랙 카나리, 헌트리스입니다. 이 블랙 카나리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까나리 얘기 또 하지 마. 그때마다 참 이 실바길 생각나고. 네. 까나리 액젓은 까마치. 이 중에서 2 캐릭터를 영화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주시했던 캐릭터가 블랙 카나리입니다. 겉바 불안하잖아요. 블랙 카나리 1947년 로버트 케니거와 카마인 인펀티노. 블랙 카나리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하죠. 네. 데뷔 연도에서 알 수 있듯 엄청난 고참입니다. 47년 최초 부흥기인 골든에이지 시절 캐릭터죠. 플래시 코믹스의 86번 이슈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때 연재되던 만화 중에서 자니 썬더라는 슈퍼히어로가 있었고 이 자니 썬더의 사이드킥으로 데뷔했어요. 데뷔할 때 이제 플래시 코믹스의 표지에 등장을 했는데 그 표지의 컨셉이 로빈이 처음 등장할 때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있고 네. 양쪽에서 2 히어로가 그걸 딱 북을 붙잡고 있고 그 북을 한가운데를 팍 찢으면서 나오는 로빈처럼 핫샷 데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사이드킥이었죠. 그런데 인기가 갑자기 높아져서 자니 썬더를 밀어내고 코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기 비결, 디자인이 섹시합니다. 47년도니까요. 일단 원작자를 보면요. 로버트 케니거. 이 이름을 들어봤다 싶으면 이제 제가 개론 편과 원더우먼 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더우먼을
그 원작자 마스턴 사망 후에 넘겨받았던 작가죠. 그리고 장르의 두 번째 부흥기인 실버 에이지를 열어젖힌 작가. 이 현재 남은 증언으로 미뤄보면은 그냥 개입니다. 네. 인종차별하고요, 성차별하고 여성 혐오하고요, 자기보다 경력이 낮은 작가가 자기 편집자로 들어오면 막 욕하고요. 뭐 원더우먼을 이해하지 못해서 페미니즘 색채에서도 SM 컨셉에서도 멀어지게 했던 그 주범. 근데 하필 작가로서는 유능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망가뜨린 원더우먼도 폭망까지는 안 가고 다음대로 넘겨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실버 에이지를 열어젖힌 사람인데 슈퍼히어로 장르에 애정이 없었다는 추측도 있어요. 전쟁 장르에서 제일 유능했거든요.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니라. 네, 전쟁물 스토리를 쓸 때 가장 유능했고 그래서 이제 마초 캐릭터를 잘 만들어요.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가 난립하는 슈퍼히어로 장르에는 잘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역사적인 사람이 됐어요. 장르 폄하 발언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섹시한 디자인을 디자인한 그림 작가는 후일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을 디자인해서 함께 실버 에이지의 조상이 되는 카마인 인판티노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인판티노의 데뷔 첫 창작 캐릭터가 블랙 카나리예요. 그렇군요. 여러모로 역사적이잖아요. 후일 실버 에이지를 두 번째 중흥기를 여는 그림 작가와 글 작가 콤비가 만들어낸 예. 인판티노가 캐니거에게 그 디자인 컨셉을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자 캐니거의 답은 네가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그대로 반영시켜봐. 무술을 잘하고요. 근접전에 능하고요. 소리를 질러요. 그거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럼 뭐? 디자인. 외모 디자인. 금발에 가죽 자켓, 망사 스타킹, 묵직한 부츠. 이걸 코스튬으로 하는 히어로가 탄생했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었나 봐요. 네. 이게 카마 인판티노의 취향이에요. 후일 세계 전역의 미군들을 위문해달라는 정부의 의뢰를 받고 만화가들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카마인 인판티노가 서울에 왔을 때 50년대였나 서울에 왔을 때 미군 클럽에서 블랙 카나리와 똑같은 여성을 만나 4년 동안 연애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의 꿈속에 환상적인 이상형을 그려놨는데 그 여자가 저기서 춤추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요즘이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예. 굳이 작가들이 그 성적 판타지를 작품에 넣을 여지를 많이 안 주죠. 예전에 비해서. 네. 네. 그런데 이게 블랙 카나리의 특징이자 약점이 됩니다. 좋은 디자인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성적 대상화에서 시작했고요. 디자인 외에 매력 포인트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 코믹스로 소리 질러서 누가 죽는 거 표현하기 쉽지가 않죠. 죽이진 않아요, 이 사람. 여튼 간에. 그러니까 로버트 캐니건은 하도 마초적인 사람이라서 블랙 카나리에게 기억될 만한 서사나 설정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 스토리도 없었다? 빈약했어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캐니거의 실책이자 약점이죠. 블랙 카나리는 자니 썬더가 소탕하라던 범죄 조직에 소속된 판무 파탈 캐릭터로 처음 등장하고요. 사실은 그 조직에 잠복해 들어간 자경단이었다. 라는 식으로 반전이 드러나서 선역이 됩니다. 크게 매력적이진 않죠. 직업은 꽃집 그 종업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훌륭하고 대표적인 서사가 없다 보니까 본명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많군요. 예, 최초인 디나 드레이크, 그 다음엔 디나 로럴 드레이크, 그 다음에 또 디나 로럴 랜스, 그 후엔 아플ten에서 또 로럴 랜스. 성이 왜 여러 개가 돼요? 재혼을 계속한 거죠. 남편 때문에. 아, 네. 그렇구나. 처음에 뭐 남편의 성이 랜스였다. 그래서 그 딸로 이어지고 뭐 그랬다. 되게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가 복잡하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현재 가장 대중적인 이름은 로럴 랜스를 쓰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게 가정사라니 매력 참 없었나 보네요. 네. 히어로 치고는. 영화에서도 이 이름을 쓰고 드라마 에로우의 블랙 카나리 또한 로럴 랜스입니다. 아, 그린 에로우에 나와요? 네, 왜냐면은 블랙 카나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린 에로우의 연인 아내라는 점이거든요. 자, 두세 번의 리부트를 거친 현재와 달리 90년대까지는요. 1대가 디나 드레이크고 2대가 로럴 랜스다라는 식의 설정도 있었어요. 영화에는 이 설정이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오리진 스토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슈퍼히어로가 된 동기도 가족 관계도 원래의 직업도 버전마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스파이더맨 리부트를 여러 개 보잖아요. 그래도 나오는 친인척, 죽은 삼촌. 예, 나오는 파트너, 뭐 내가 가난한 거, 이렇게 답습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연인들도 한 두세 명 사이에서 이제 고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가 않으니까. 드라마 에로우에서는 변호사로 나오고 영화에서는 가수로 나와요.
뭐 두 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소은 씨?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근데 그분은 소리 질러 사람을 그리고 원래도 죽이진 않죠. 원래 금발이었다 아니다 이 마스크를 안 쓰는 대신에 금발 가발을 쓴다 이런 식으로 금발에 대한 설정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저 첫 번째 작품의 커버를 보니까 가발 같긴 해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작품의 커버에서 왜 이 종이를 뚫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로빈이 등장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아, 로빈은 왜 이 종이를 뚫고 등장했지? 그러니까 북이에요. 그 깜짝하고 나오는 거죠. 빠밤하는 서커스 같은 데서. 네. 자, 골든 에이지의 캐릭터예요.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예요. 현대까지 살아남았고요. 만든 작가들은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작이에요. 그럼 중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상은 1991년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타이틀을 한 번도 못 가져봤습니다. 안 된 이유를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인지도와 인기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진 스토리가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깊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서브 캐릭터를 써먹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장되지 않고 또 계속 쓰였네요, 또. 디자인은 섹시하고 멋있으니까. 아니, 그냥 망사 스타킹의 가죽 저켓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섹시하다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데뷔 44년 차인 91년에. 그 시절 복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그때 전쟁이 코앞이라. 네. 지금 우리에게는 노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그렇게 노멀하다는 거는 무리가 없다. 아, 근데 그런 건 있네요. 계속 이게 이어진다. 그 옛날 시대의 코스튬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코스튬은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이 블랙카나리는 지금 봐도 유치하지가 않아요. 유치한 느낌은 없네요. 그렇죠. 세련된 맛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왜 여기 들어앉았습니까? 블랙카나리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블랙카나리를 먹여 살린 것은 69년부터 시작된 그린에로우와의 연인 관계였거든요. 이게 양쪽에 모두 윈윈이었어요. 그린에로우는 배트맨과 로빈 후드의 짬뽕인데 블랙카나리와 연결되니까 좀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블랙카나리 또한 메인 히어로인 그린에로우와 연계되면서 자신 그 메인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천지를 먹다 할 때 황충하고 관우를 섞어 쓰는 의미죠. 누가 뒤에서 활을 쏘고 앞에서 누가 때려요. 근데 관계가 전략적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에로우에서도 블랙카나리 로럴랜스는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때리는 역할. 관계는 서사를 낳으니까 그린 에로우와 연결된 것은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관계가 하나뿐이면 거기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관계를 만들어줄 생각을 편집부가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배트걸. 배트걸과 블랙카나리의 만남이 벌즈 오브 프레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배트걸 얘기를 자세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배트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요. 네. 관심이 없어 그래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죠. 전 볼까요? 지금도 그래요. 배트컬 1967년 가드너 폭스와 카마인 인펀티노. 골든에이지와 실버에이지 당시 40년대에서 한 6, 70년대까지 DC의 스토리 작가 중에 원탑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드너 폭스라는 작가입니다. 와, 정원을 손질하는 여우네요. 가드너 폭스는 이 사람 하나 가지고도 이제 한 편이 나올 정도로 되게 저 혼자서 흥미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가드너 폭스가 만들고요. 카마인 인판티노가 디자인했습니다. 네. 이 아저씨도 나와요. 그리고 가드너 폭스는 로버트 캐니거보다는 고수였습니다. 바바라 고든의 오리진 스토리에는 후대 작가들이 확장시켜볼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카마인 인판티노는 디자인을 잘했고요. 왜 배트맨 패밀리든 배트 쪽들은 거의 다 검은색이잖아요. 배트걸은 이제 검은색에 노란색,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배치시켰어요. 블랙 앤 골드죠. 네. 그리고 머리는 빨간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색을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고 눈이 즐겁게 만들어놨어요. 자, 내가 아이로 검색을 했구나. 그러니까 안 나오지. 네. 네. 그리고 한국말로 검색하면은 배트 주워다 주시는 분들. 뭘로 검색해도 야구 경기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하셔야 그분만 나오네요. 바바라 고든으로 하세요. 네. 그래, 바바라 고든이 낫겠네요. 네, 바바라 고든의 위치는 좀 독특합니다. 일단 배트맨의 사이드킥인데 로빈과는 달리 전속 사이드킥이 아니에요. 자주 안 나와요.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네. 로빈이 배트맨의 아들격이라면 배트걸은 조카입니다. 네. 바바라 고든은 경찰청장 제임스 고든의 딸이니까요. 그래서 사이드킥으로의 성격은 반만이고 나머지 반은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게다가 이제 배트걸이 된 것도 아버지와 배트맨이 반대를 하는데 자기가 관철시킨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긴 있군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서사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는 캐릭터죠. 그러면 작가가 다른 이야기 속에 집어넣기도 편하죠. 그렇죠. 원래 배트걸은 60년대 당시에 인기 있던 배트맨 TV 드라마에서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1961년 배트맨 139화. 네. 드라마에서 이제 배트맨 주변에 매력적인 여성 영웅을 등장시키니까 이게 여성 소비자인데 팔린다. 여성 소비자에게 팔린다는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와 만화에 배트걸이 투입이 됩니다. 사전 시장 조사가 끝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뷔 표지에는 $1 million 데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바바라 고든의 운명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커 영화 얘기하면서 잠깐 킬링 조크라는 작품을 얘기했는데, 네. 앨런 무어가 썼던 걸작입니다. 여기서 바바라 고든은 고든 청장을 습격한 조커의 총에 피격당해요. 그래서 척추가 상합니다. 반신불수가 돼요. 하지만 바바라 고든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트맨의 고집을 꺾었던 사람이죠. 나를 사이드킥으로 써.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자신의 컴공 및 코딩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해서 이제 오라클이라는 이름의 지원 유닛으로 변신하고. 창업주인가요, 오라클에?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또 한국 오라클 노조한테 잘 준 거지.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초근접 격투술까지 수련을 해서요. 예. 그 자체로 오라클 자체로도 이제 별도의 히어로로 활동이 되면서 뭐 서브 캐릭터로 쓸 수 있고 그 자체 오라클 자체로도 이제 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불굴의 의지와 유능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고전하고 있는 선배 캐릭터를 도와줄 용도로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1996년 오라클인 상태의 바바라 고든과 블랙 카나리인 로럴 랜스가 팀을 이루는 단편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버즈 오브 프레이입니다. 네. 단편은 뭐 좋은 시도였습니다. 단편이었어요. 근데 2002년 이 단편이 괜찮았는지 단편이라 하면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한 회 내지 2회 분량 정도? 그냥 한 회면 몇 페이지쯤 돼요? 이제 단행본 몇 권 정도 나온다는 권이 거잖아요. 아니에요.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 정도가 보통 한 이슈 정도 분량이거든요.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는 그 얇은 네. 만화책이요. 네. 그거 한 권 내지 2권 분량 정도예요. 그러니까 짧은 말 그대로 작가들 입장에서는 기승전결만 딱 갖춘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 아이디어 스케치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죠. 분량으로 치면 옛날 만화 주간지 1회 분량이네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합쳐서 냈지만 지금은 쪼개서 내는 거고. 네. 아마 1번 이슈밖에 없을 겁니다. 단편들은. 1996년 블랙 카나리 오라클 버즈 오브 프레이 1권. 끝. 저희 동네 만화 대여점에서는 네. 그 주간지 있잖아요. 무슨 그 점프 챔프 네. 그거를 잘라가지고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경영자네. 제가 원하는 단편들 가끔씩 그런데 단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묶어서 그 단편선 하나 만들고 그러면은 남들보다 나는 몇 권을 앞서 나가서 단행본을 읽잖아요. 그 합해서 1,000원 받을 거 2,500원 받았겠네요. 다 합해서. 아니요, 가격은 똑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더 많이 받았겠네. 그렇죠. 예. 자, 단편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2년, 6년 지나서 이 팀을 반영한 드라마가 먼저 제작됩니다. 드라마의 흥행과 비평은 간신히 졸작을 면한 정도였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제3의 멤버로 날짐승 이름도 아닌 펀트리스라는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이 날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네요. 하지만 동료라니까? 동료의 배신. 그리고 바로 다른 다음에 미래당. 그 당은 이제 없어. 적과의 조. 갔어. 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003년 예일 시몬이라는 작가가 이 라인업을 그대로 받아서 버즈 오브 프레이의 만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마 힌트를 얻었다고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헌트리스, 헬레나 버티넬리가 등장합니다. 헌트리스 1989년 조이 카발리에리와 조스티튼 여러 백과사전을 뒤져보면 1947년에 처음 데뷔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많은데 아닙니다. 골든에이지 시절의 헌트리스는 현재 헌트리스와 별 관련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이름만 같습니다. 그리고 헬레나라는 이름의 데뷔는 60년대고요. 물론 뭐 상당수의 슈퍼히어로들이 보통 명사를 씁니다만 이건 보통 명사여도 너무 보통 명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헬레나라는 이름의 캐릭터는 60년대 데뷔했고 현재의 헬레나 버티넬리 더 헌트리스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도 늦은 1989년입니다. 더 헌트리스 1권이네요. 그리고 헌트리스도 블랙 카나리와 같은 부류입니다. 이름과 설정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85년에서 일단 정착이 됐고 89년에 제대로 창작이 된 거예요. 안 팔렸다. 이름값은 있는데 또 안 팔리는 캐릭터. 아, 네. 예, 코스튬은 보라색과 검은색의 조합이고요. 사용 오세훈. 네. 이름값은 있는데 낙선하는 캐릭터. 아. 네. 작가들한테 사과해. 다음 주가 선거라. 우리가 또 그 이인재 눈물을 거둬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인재. 네. 네, 코스튬은 보라색과 검은색의 조합이고 사용 무기는 석궁. 보라색과 활이라는 점에서 왠지 호크아이를 베꼈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석궁이잖아요. 그 헌터. 베낄 때 원래 그래 약간 바뀌어. 슈퍼히어로가 아니더라도 헌트리스 이렇게 불리면은 꼭 활을 들고 앉았더라고요. 아니면 총이나. 그러니까 저 전미총기협회에서 지원 안 해주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석궁은 큰 효용성이 없는데 혼자 들고 활동하긴 사정거리도 짧고 파워는 강하지만.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건 있어요. 폭력적이고 살인을 불사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가까이서 악인을 죽일 때 그 악인의 눈빛 같은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럼 뭐 안 되면 옆에 소리 질러주면 되니까. 네, 60년대에는 배트맨과 캣우먼의 딸인 헬레나 웨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트걸 말고 캣우먼이요. 네. 하지만 이 설정은 이제 메인 우주가 아니라 그 지구 2인가 서브 설정으로 빠져버리고 85년에 리부트가 한번 쫙 휩쓰고 지나가요. 그리고 89년에 헬레나 버티넬리라는 이탈리아계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오리진 스토리를 얻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저는 그 전에 안 보다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세계가 리부트 되죠. 성동일 씨는 계속 아빠인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설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주인공들은 잘 팔고 나가고 성동일 씨가 남아서 네. 여튼 XSFM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 라이너도 역시 29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네, 작가 조 스태트는 헬레나 웨인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다뤄왔던 그림 작가였는데 조이 카발리에리가 설정을 뜯어 고쳐서 여기다 범죄 느와르의 색채를 넣으면서 헌트리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밀어봤지만 독립 타이틀도 없고 밀어봤지만 잘 안 됐죠. 오리진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마피아 명문가의 딸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다 조어예요? 마피아 명문가의 딸? 여기는 마피아들도 급이 나뉘어요. A급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블랙마스크, 펭귄 같은 사람들은 그럼 A급이고. 그냥 성공한 마피아지 마피아 명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긴 가문들이에요. 여기는 인외마경이야. 월드컵파 가의 장녀라. 문제는 6살 때 가족 전체가 다른 마피아 가문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빼고. 에이, 명문도 아니네 그럼. 그래서 이제 몰락했죠.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고 살인도 불사하는 폭력적인 자경단이 됩니다. 네. 자경단이 그 당시에 자경단이 됐으니까 이제 배트맨은 자기 권영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관할권 안에. 이놈의 성질머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네. 그 결과라고까지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배트걸도 됩니다. 지인을 고쳐 쓰려고 채용하는 것만큼 바보 사장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채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설정은 두세 번의 리부트를 본능적으로 너무 급히 대답한 측면이 없어요.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예요. 저는 이럴 때 함구하는 판단을 참 빨리 합니다. 두세 번의 리부트를 거친 현재는 이 배트걸 역사가 사라진 설정 취급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헌트리스는 2대 배트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담으로 배트맨의 사이드킥들 공통점은 짝수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조던과 같네요. 네. 뭔 소리야? 혹은 아! 에어조던. 혹은 이제 풀스와도 같아요? 아니, 풀스는 반대구나. 짝수가 대박을 치지. 2, 4대 로빈과 2대 배트걸은 성질머리가 문제가 있고 4대 배트걸은 좀 약간 서툴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락날락하는 캐릭터인데 망했다. 그러면 이제 다크나이트엔 안 나온다.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헌트리스로 독립한 후에는 왜냐면 제임스 고든은 나오거든. 네. 배트걸에서 헌트리스로 독립한 후에는 블랙카나리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때. 그러니까 사이드킥 출신으로서 홀로서기는 됐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독립 타이틀은 성공하지 못해요. 인지도와 인기는 있는데 기초 지반이 약해요. 특히 헌트리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서브 캐릭터를 쓰게 되잖아요. 어디서 쥐어 터지고 오고 어디서 범죄자를 잘못 죽이고 어디서 세뇌당해서 오고 이런 식의 불행한 조연 역할을 자주 합니다. 사고치는 역할. 네. 즉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팀은요. 블랙 카나리와 헌트리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반쪽만 성공한 캐릭터들을 배트걸이라는 완전히 성공한 캐릭터의 이름값과 캐릭터성에 탑승시켜서 온전한 인기 캐릭터로 독립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아, 이제 할리퀸을 집어넣은 그 판단이 이유가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탈락한 분들. 네. 맞아요. 이제 인정해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되게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한테 석패율제를 주는 거죠. 그럼 부제는 할리퀸의 미래 한국당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 버즈 오브 프레이가 안 되면 이제 할리퀸보다 이름값이 조금 더 높은 캐릭터한테 또 붙게 되고. 그랬겠죠. 좀 더 높은 캐릭터한테 붙게 되고. 근데 지금 일단 영화 자체 평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 작업을 맡은 작가가 앞서 언급한 게일 시몬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게일 시몬은 현재도 활동 중인 원로급 작가입니다. 아, 게일 시몬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할 모양이에요, 이제? 아니요. 이 사람이 아니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게일 시몬이 어떤 용어를 제시했거든요. 뭐예요? 냉장고 속 여자, Women in the Refrigerator. 아, 유명한 얘기죠. Women in 네. the Refrigerator. 한 사람은 들어봤고 한 사람은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이거는 그간의 미국... 만약에 들고 있으면 냉장고에 있던 토막일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확실해요? 네. 이건 그간의 미국 슈퍼히어로 만화에서 여성 조연 캐릭터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입니다. 1994년에 나온 그린랜턴 54번 이슈에서는 한 여성 조연이 사망을 합니다. 네. 당시 그린랜턴의 메인은 네 번째인 카일 레이너인데요. 그린랜턴. 카일 레이너가 자기 애인인 알렉스를 자기 집 냉장고에서 발견합니다. 네. 여기선 잠깐 잔인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빌런인 메이저 포스라는 놈이 카일 레이너의 여자친구를 토막살해해서 그의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죠. 이런 심리 스릴러 및 공포 영화들을 보면 범죄자가 냉장고에 이제 넣어놓는 이유. 집에서는 자기 집이면 이유가 다양한데 남의 집이면 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깜짝 놀라라고. 여기서 용어가 유리했습니다. 자, 주인공이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서사를 진행시켜야 돼. 아, 주인공의 각성과 서사를 위해서 냉장고에 썰어 넣어놨다. 네. 그때 희생되는 역할은 누구냐? 여성 조연이다.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도덕관념이라는 게 작그나마 있어서 애를 썰어 넣지 않는다. 네. 어허. 남성이 쓰일 경우도 있는데 게일 시몬이 찾아보니까 그건 더 이상하네요. 남성이 썰어 넣으면 충격을 덜 받아. 그건 아니고 충격을 덜 받는 덜 되는 거 아니야? 네. 남성의 그 비중이 훨씬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충격을 덜 받아서 남성 조연을 안 썰어 넣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친근하게 이야기하자면은 80년대 게임에 분홍색 드레스 입은 공주님이에요. 마리오에도 나왔고 대마의 촌에도 나왔고 모든 게임의 엔딩에 나왔던 그 공주님. 돌아가셨어. 저 쿠파를 못 죽이는. 네. 네. 데이지 공주? 두 번만 밟을 될 거를. 네. 자, 스파이더맨의 애인 그웬 스테이시가 있었죠. 이 캐릭터는 브론즈 에이지라는 한 시대를 열어젖힌 캐릭터입니다. 왜냐면은 이 캐릭터가 죽으면서 히어로와 그 주변 인물들도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각성이 업계에 찾아왔었거든요. 만화책에서는 그웬 스테이시가 죽었어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도 죽잖아요. 그렇구나. 정확하게 그 만화에서 죽는 구도와 장소를 그때 입었던 옷을 똑같이 하고서.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지금 현재 시대가 시작될 때, 도 여성 조연 캐릭터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캐릭터가 죽으면서 시작했어.
그 이후에 우린 계속 여성 조연들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식으로 그냥 서사를 진행시켜왔네. 가장 극명한 예는 데어데블의 친구이자 연인인 캐런 페이즈입니다. 드라마에도 중요하게 나오죠. 이 캐릭터는 배우 데뷔를 했더니 포르노 배우가 되고 뭐 그러다가 마약 중독이 되고 마약 때문에 데어데블의 정체를 실토하고 갱생해서 다시 조력자 위치가 됐는데 죽어버리고. 원래 갱생하면 곧 죽어요. 또 이런 작품에서는. 네. 게일 시몬은 그동안 업계에서 이렇게 소모시킨 조연 캐릭터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이 리스트를 접한 동료 작가들의 반응은 진짜네 우리가 이러고 있었네 였습니다. 사회학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도 냉장고 속 여자 리스트는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간간히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현재 버전은 별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게일 시몬이 현재는 이 리스트에 손을 뗀 것 같고요. 남성 주인공의 서사 진행을 위해 희생되는 이라는 맥락이 이제 좀 옅어져서 예. 그냥 험한 경험을 한 여성 캐릭터를 무조건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서사 진행을 위해서 자기가 그 고통받는 그런 네. 전개인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센데. 그쵸.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쓸데없이 센데. 게일 시몬이 4년 후 머지 오브 프레이를 맡은 것이죠. 그리고 금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영화를 만든다고 칩시다. 머지 오브 프레이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뭐 배트걸 플러스 블랙카나리고 여기에 헌트리스가 나중에 더해진 케이스죠. 네. 이 세 명이 주축인데 배트걸이 없잖아요, 지금. 네. 영화 유니버스 상에서는 뭐 2대 로빈, 제이슨 토드가 죽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뭐 존재는 할 것 같은데 배트걸이. 그리고 뭐 배트걸 영화가 기획은 되고 있어요. 기획 단계는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감독이 하차했는데 일단 아직 바바라 고드는 데뷔를 안 했어요. 따라서 팀을 모으고 미끼 상품이 되고 팀의 센터 역할을 해줄 캐릭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할리퀸이 낙점이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역할은 할리퀸과 르네 몬토야가 또 나눠서 이제 맞는데 할리퀸이 대부분을 다 합니다. 팀이 모이는 동력이 돼주고요. 팀을 띄우는 미끼 상품의 역할도 돼주고요. 도덕적 무게추가 되는 팀의 센터 역할은 르네 몬토야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할리퀸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편에서 설명했듯 조커에게 종속된 사이드킥으로 시작해서 독립했다가 그러면서도 조커와의 연결, 조커에 대한 의존 같은 건 완전히 정리는 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와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10년 사이에 급폭풍 성장한 경우니까요. 물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할리퀸은 원전에서는 버즈 오브 프레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네. 네. 뭐 단역으로 잠깐 나온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적으로도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할리퀸의 친구인 포이즌 아이비가 더 잠깐 이 팀의 멤버였던 적이 있어요. 우마 서먼. 우마 서먼 선생은 그 역을 했던 걸 싫어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영화가 워낙 망작이어서. 게다가 할리퀸이라는 캐릭터가 아무리 히어로의 면모를 보여봤자 근본은 빌런이잖아요. 아, 까먹고 있었네요. 네. 그러네. 이 적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빌런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원전에서 포이즌 아이비가 그랬듯 팀의 영구 소속될 수는 없어요. 왜 조커 친구가 지금 배트걸 팀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 다시 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영화의 버즈 오브 프레이는요. 블랙 카나리 헌트리스에 르네 몬토야를 더해서 출범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산파 역할을 할리퀸이 하는 형태였죠. 르네 몬토야를 잠깐 보면요. 퀘스천 1992년과 2007년 브루스 팀, 폴 데이니, 미치 브라이언. (1992년에) 고담의 형사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 이 양반 또 형사예요? 2007년에는 퀘스천이라는 이름의 히어로가 됩니다. 퀘스천맨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레즈비언인데 과거 애인 중에서 유명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배트우먼. 케이트 케인이 배트우먼이 되기 직전까지 같이 살던 애인이 르네 몬토야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한 명은 배트우먼, 한 명은 퀘스천이 되지요. 그냥 경찰인가요? 경찰인데요. 부패와 관료제에 지쳐서 퇴직한 경찰이라는 설정입니다. 슈퍼히어로로서 사용하는 이름은 퀘스천, 초능력은 없고요. 코스튬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요. 중절모를 쓰고 눈, 코, 입이 없는 인피명구를 써요. 가끔 여기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디자인은 지양하고 그냥 민 얼굴, 몽달 귀신 같은. 저기 왓치맨의 로어셰크. 거기서 그걸 움직이는 그 자국을 빼면 그러네요. 로어셰크에서. 네. 그게 기본형
멕시코 레슬러 복면 뭐 이런 그냥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안 칠한 하드보일드 탐정 장르의 후예예요. 그래요. 그런 복면도 있어요? 일단 그게 있어야 만들죠. 아직 색칠 안 한. 네. 그러니까 민티 같은 거죠. 네, 민자티 같은 거죠. 이름의 유래는 1대 퀘스천에서 오는데 이 사람은 남자긴 한데 기자였고 기자로서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하드보일드에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2대 퀘스천은 이제 형사 출신이라서 미스테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지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이름이 1대보다 더 잘 어울린다. 비록 이 컨셉을 활용하는 작가는 적지만요. 이게 버즈 오브 프레이 영화가 좀 급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퀘스천은 역시 버즈 오브 프레이와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리퀸과 퀘스천은 급히 끌려왔다. 라는 짐작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여전히 영화는 연대의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정당이다, 여러모로. 뭐 짧게나마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카산드라 케인도 나오죠. 카산드라 케인 1999년 켈리 푸켓과 데미안 스캇. 제가 제일 영화에서 안타까워하는 캐릭터입니다. 배트우먼 케이트 케인의 케인과는 철자가 다른 케인입니다. 아, 네. 케이트 케인은 그 당시에 거의 뭐 4대 귀족 가문, 5대 귀족 가문, 뭐 그 중에 하나인 케인 가문의 후예고, 카산드라 케인은 그냥 용병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3대 배트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영화의 카산드라 케인은 보호받는 아이의 캐릭터로서는 정석적인 캐릭터고 크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름이 필요한 캐릭터였냐? 아니거든요. 아, 이 이름을 굳이 왜 썼냐? 카산드라 케인은 이제 헬레나 버티넬리가 헌트리스로 이사를 간 다음에 배트걸 코스튬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아, 네.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네요, 지금. 네. 당대 최고의 격투가예요. 근데 헌트리스는 왜 이사 갔어요? 전세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배트맨과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과 바바라 고든 등살에 못 견뎠나? 뭐 그럴 거예요. 그 당시가 생활물가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건물도 자주 무너지고. 자기는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꾸 그 선배랑 상사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사를 가더니 큰 결심했네요. 근데 건물이 자주 무너지면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추게 돼 있긴 한데. 네.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산드라 케인은 당대 최고의 격투가입니다. 왜냐? 부모가 모두 월드 클래스 격투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암살자들. 네. 요즘 캐릭터라 격투 잘하면 먹고 살만한데 또 그러진 않나 봐요. 네. 근데 부모들이 빌런에 좀 더 가까워요. 암살자, 직업 용병. 아버지에게 말보다 근접 격투를 먼저 배웠고요. 말을 너무 늦게 배웠네. 그렇죠. 예. 걸음마 할 때부터 무술을 수련했다고 해요. 출신지가 티벳이네요. 네. 아, 그래서 동양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계 소녀가 당대 최고의 격투가예요. 그렇게 험하게 자랐기 때문에 온몸에 흉터가 가득합니다. 사실 주로 관절기와 타격기를 맞으면 몸에 흉터가 안 남거든요. 이 양반은 이제 저 하드코어 레슬링 출신이다. 그건 아니고 이제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이제 깨진 형광 용병이고 암살자잖아요. 이쑤시개 다발. 맨손 격투만이 아니라 무기를 이용한 격투도 하죠. 총, 아니면 칼. 이제 요즘 기술인데 레고를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거나. 내 말 듣고 있어요? 쓰러지면 진짜 아프답니다. 내 말 듣고 있냐고. 너무 아파요. 네. 흉터가 있을 일이 없는데. 제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1대 로빈이즈 나이트윙인 딕 그레이슨. 네. 이 잘생긴 아저씨. 이 아저씨와 첫 만남 장면인데요. 서로 피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카산드라 케인과 나이트윙이 말합니다. 나한테 덤비려면 다시 생각해라. 나는 세계 정상급의 격투가다. 당연하죠. 배트맨의 장남인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딕이 얻어 터집니다. 네. 우직근 쿵쾅. 이런 좀 어두운 성격 때문에 카산드라 케인은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성과 인간성이 좀 흠집이가 있어요. 아, 근데 캐릭터 매력 있네요. 그죠? 카산드라 케인은 배트맨 패밀리가 된 후에 내가 배트걸이고 배트맨의 제자라는 사실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자신의 인간성을 되돌려주고 정의와 도덕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배트걸, 로빈들이기 때문이죠. 아,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츤데레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막 모두들 고마웠어 이러고 희생하는. 조용하지,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존재감은 확실하고. 꼬매 이러면서. 그래서 영화의 캐릭터가 카산드라 케인의 이름을 썼어야 할 이유가 의문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왠지 불안하죠. 네. 왜냐면 이건 외모 평가일 수도 있는데 배우의 외모상 날렵한 격투가 캐릭터, 배트걸 캐릭터를 맡기가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이상으로 지금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려고 애를 써요.
연대하는 여성, 뭐 연대하는 소수자라고 해서 스테레오 타입들을 강력하게 멋있게 포장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는 공무원, 변주된 격투가 등등이요. 뭐 블랙 카나리의 영화 속 캐릭터도 그렇죠. 뭐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싶은데 어머니는 자경단이었고 나는 지금 가수지만 그래도 도덕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옆에서 이제 르네 몬토야가 그러면은 자경단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펌프질을 넣으면은 그럴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캐릭터들. 거기서 이제 알리퀸은 그 사람들 정신 분석해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 중구난방이 어느새 하나 연대로 엮여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솜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할리퀸도 의사 면허가 아직 있군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미쳤지만 의사예요. 네.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의협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격 조건 너무 완화하면 안 된다. 네. 사실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야 맞는데 취소됐을 거야.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강용석 씨 변호사 면허도 말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였거든요. 잘 썼네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것과는 별개로 캐릭터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구나. 되게 이상한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자꾸 드라마판에 루크 케이지가 떠올랐거든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배우 마이크 콜턴은 루크 케이지를 하층민이지만 교양이 있는 흑인으로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맞다. 나는 상류층 흑인이라는 캐릭터, 젠틀한 상류층 흑인이라는 캐릭터를 몇이나 봤지? 그러고서 마이크 콜트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했던 단역이든 조연이든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젠틀한 상류층 흑인을 잘하는 흑인 배우 마이크 콜터. 사실 마허샬라 알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체드윅 보스먼도 그런 연기로 블랙팬서까지 왔었죠. 네. 생각해보니까 그린다고는 그리는데 그게 스테레오 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캐릭터들은 스펙트럼이 꽤 어느 정도 넓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다른 영화들, 유산을 이어받아서 나오게 될 다른 영화들, 꼭 그것이 히어로물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의 흑인 캐릭터, 더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인 캐릭터, 더 다양한 형태의 여성, 그 성소수자들, 혹은 무슬림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인식의 지평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초기의 시도 중 하나, 변화하는 이 세계에서 초기의 시도 중 하나가, 안타깝게도 흥행은 현재 실패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솔로 작품들, 히트한 작품들 많이 극장 가서 보셨다면, 집에서 보셨다면, 솔로 작품들은 본의 아니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빈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이야기. 예를 들어 캡틴 마블이야. 갑자기 열반에 들죠. 뭘 잠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층권 바깥으로 막 나가요. 배트맨이야. 스스로 수련을 하여서 완벽해지죠. 혼자 막 세져요. 그래서 혼자 세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선역에 대한 설정은 정신적 혹은 도덕적 깨달음과도 함께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끝난 캐릭터를 모아놨으니 어벤져스에 남는 흥행 요소는 볼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캐릭터가 모두 완전했거든. 근데 그 문법을 다행히 잘 지키다 보니 잘 됐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우리 삶에 더 가까운 캐릭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능력이 있더라도 블랙 카나리는 슈퍼소닉 스크림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혼자서는 완전히 홀로서지 못했던 캐릭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저 팀아트에서는 일단 캐릭터들이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어 있는 게 좌충우돌하는 게 코믹스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영화로는 아직 겁나서 못 건드렸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것들은 다 보통 힘이 딸리든지 기본적인 이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시련들이 있든지 그게 판타스틱 4가 됐든 아니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됐든 네. 딱히 이게 되게 인간이 만든 문학으로서 보기에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이 계보에 넣을 수 있겠네요. 좀 더 앞쪽에, 좀 더 초창기에. 거기서도 이제 캐릭터들이 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대를 하는 형태이긴 한데 그게 코미디로 소화되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뽑히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루트 춤추는 것만 기억나서야 쓰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기다렸다 싸게 보셔도 좋을 시즌이고요. 덕질인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3월 두 번째 주말에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03년 3월 4일 야인시대 64화가 방영됩니다. 20주년, 1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64화의 방영이 왜 기념할 만한 일이 되었냐면은 고축자. 심영이 상하이주의 총을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은 장면과 병원에서 오열하는 내가 고자라니 장면이 방영된 날입니다. 와, 이게 DC에서 오늘 뭐 행사 안 했습니까? 1000년 후에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디지털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풀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바로 이 전설적인 밈들이죠. 대체 저게 무슨 얘기일까? 아이, 의사 양반, 이 무슨 소릴까?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김두한이 이놈. 4달러는 도대체 뭐야? 네. 기침은 왜? 그렇죠. 디지털 자료가 아닌 것 중에 가장 정체를 알기 힘든 것은 빵클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알아요. 모서리 많이 생긴 디귿자처럼 생긴 거. 네. 네. 모서리 많이 생긴. 이렇게 식빵 까면은 이렇게 끼는 클립 있잖아요. 네. 그걸 용도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무슨 용도인지 결코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어서 나온 찌꺼기 같고. 사실 건담의 뱃속 어딘가에 있는 건가 보다 생각하죠. 네. 이거 어느 프라모델에서 나온 거야 싶죠. 시명의 짤도 역시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정체를 알기 어려운 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역사학자들이 이 정체를 살펴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네. 실제로 이름이 비슷한 신영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고추 절단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추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추 절단기는 이제 빻기 전에 쓰는 거라서요. 네. 전혀 상관이 거기서 없습니다. 전화 가지 마세요. 네. 시명을 연기했던 김영인 배우나 저 세상으로 가신 시명 본인에게도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기억된 3월 첫째 주의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몇 번의 피해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죠. 요일만으로 말하기에는 요일이 7개밖에 없어가지고 나라마다 로컬마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1887년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이 있었고요. 1905년에는 러시아 혁명의 시작이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죠. 그래 보여요. 1972년 북아일랜드의 대리에서 시민권 시위를 하던 가톨릭 교도들에게 영국군이 총을 쏴 14명이 사망한 사건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피해 일요일은 1965년 3월 7일 몽고메리에서 발생한 피해 일요일입니다. 미국 도시입니다. 문제는 투표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투표권은 1870년부터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남부의 여러 주들은 투표세와 문맹검사 등을 통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투표를 막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저항운동과 인권 시위가 있었고요. 65년 2월 18일 시위 중인 지미 리 잭슨이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투표 방해는 누적된 이제 역사였고 불만이었고 그리고 이 지미 리 잭슨이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65년 3월 7일에 약 600명의 운동가들이 엘라베마주의 셀마에서 몽고메리주의 청사까지 80km를 행진하여 몽고메리 주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제출하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차를 타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영화 셀마에서 다룬 그 내용입니다. 네. 65년이면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일어난 게 55년이었거든요. 이 일 때문입니다. 몽고메리에서 동네 아줌마가 버스를 제자리 자꾸 앉고 싶은 자리에 못 앉게 해가지고 뭐라고 했다가 짜증나는 반응을 얻었던 일.
이 미국 흑인들의 일상에 늘 있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기폭제가 돼서 당시에 이것에 저항하는 사실은 백인들도 이것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네에 도로에는 차들이 안 다니고 차들이 덜 다니고 사람들은 인도에 빽빽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노새가 등장해서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 같이 집회하고 시위하던 사람들이 연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노새 뭐야? 할아버지가 잘 먹이라고 줬어. 이러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타고 가고. 예. 그 모든 게 이제 버스 좌석 보이콧을 했던 로자 파크스 여사의 네. 여사가 쏘아 올렸던 작은 공이죠. 네. 이때 그중에 가장 치사한 방해는 그거였죠. 카풀 하면은 보험료 지급 안 해준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잘했던 게 이 흑인 단체가 그래가지고 영국의 보험회사하고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보험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영국의 보험회사도 그걸 받아 먹었고요. 딱 10년 뒤의 일이니까 이 10년 동안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X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인 2월 21일 말콤 X는 암살되었습니다. 말콤 X의 암살도 이 미국 사회의 큰 일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도 또 들끓어올랐던 여론이 있었겠죠. 3월 7일에 있었던 첫 행진은 경찰의 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당시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한 진압 때문에 이 첫 행진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행진은 마틴 루터 킹이 주도해서 이틀 뒤인 3월 9일에 진행됐습니다. 딱 이틀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시위대가 6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 2차 행진에서는 인권운동가인 제임스 리브가 백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집회 같은 걸 안 해도 백인들은 지나가던 흑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했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사회나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됩니다. 3월 21일 세 번째 행진입니다. 이때는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 1차 행진이 600명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2주 만에 2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하여 행진을 호위합니다. 결국 세 번째 행진은 몽고메리 주 의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린든 존슨은 투표 권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주 정부 차원의 투표권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예. 저 영화 대사는 영화 셀마에 나오는 건가요? 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65년을 생각할 게 아니고 1985년을 생각하란 말이요. 그때 우리는 죽었겠지만 어떻게 기억되고 싶소? 이 마틴 루터 킹이 린든 존슨에게 했던 말이고 린든 존슨이 엘라베마 주지사인 조지 윌리스한테 했던 말입니다. 실제 했던 말인가요? 역사?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지 윌리스는 85년에 안 죽었어요. 네. 이 조지 윌리스 엘라베마 당시 주지사하고 또 영화에서 이제 당시 시위대를 진압했던 클라크 보안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했던 장면이 그대로 TV로 전국으로 방송이 탔던 그 보안관입니다. 네. 이 둘은 시대에 뒤처진 인종차별주의자로 역사에 남았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조지 월리스 주지사입니다. 이 주지사가 역시 역사로 남았던 브라운 판결 당시에 학교 앞에서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의 등교를 막았던 그 주지사거든요. 이 당시에는 케네디가 연방군을 출동시켜서 깨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당했으면은 두 번째는 당하지 말지. 그렇죠. 인종분리를 주장하다가 연방군을 2번 출동시킨 거죠. 각기 다른 대통령한테. 네. 인종분리와 차별 철폐를 반대해서 남부에서도 지지도가 높은 주지사였는데요. 대통령이 나갔다가 한번 낙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웃긴 게 82년도 이미 세상이 어느 정도는 바뀌어 있었죠. 네. 60년대에 비교하면 82년도에 자신의 인종차별주의를 반성한다고 선언을 하고 엘라베마에 다시 주지사로 사도 바울 네. 참여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엘라바마의 표심이 원래 보수적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엘라바마에서 이 양반이 주지사로 당선될 때는 흑인들이 투표를 거의 못했던 때였어요. 네. 82년도에는 투표를 많이 했을 때였죠. 네. 네. 자신의 인종차별주의를 반성한다고 선언한 다음에 엘라바마에서 다시 이제 흑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닉슨이 말했던 85년도에 주지사를 하고 있었죠. 역시 참외는 팔린다니까, 뭐가. 왜냐면, 이제, 한국에는 당연히 없는, 왜냐면은 한국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얼마 되지 않았으면 한국인들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제는 글쎄요시다. 한 5년에서 10년 내로 인구의 10%가 자기의 직계 부모 혹은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나라는 특히나 21세기고 21세기에 이런 일을 맡게 됐으니까 뭐 법이 이상하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19세기에 여러 인종이 같이 살았던 나라는 무조건 이런 식의 위약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불평등한 게 아니고 문제가 많으니까 분리해 놓는 거다. 네. 분리하면 불평등이 생기고 차별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애써 의미하죠. 그리하여 평등하되 분리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는 공립학교의 경우에 어떤 인종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편의상. 뭐가 편이냐 그들이 말하는 거는 자꾸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흑인 부모들 입장에서도 안 좋다. 백인 애들 다니는 학교 보내는 게 네. 맨날 맞고 막 그 사물함에다가 테러하고 이런다. 뭐 그런 논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흑인들을 위한 거다. 이것과 관련된 초등학교 소녀의 부모가 냈던 이 재판이 브라운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네. 이 재판의 판례 때문에 여러 개의 주로 남부주에서 평등하되 분리한다라는 정신으로 만들어졌던 법이 쓸모없게 되는데 효과가 있었지요. 네. 그런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일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흑역사입니다. 아까는 그 조지 월러스 주지사의 네. 흑역사였고 2015년 3월 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흑역사는 아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흑역사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인 김기종 씨는 현재 형을 살고 있으니 이것도 흑역사라면 흑역사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흑역사는 이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리퍼트 대사의 회복을 위한 개고기, 부채춤, 발레, 그리고 석고대제입니다. 발레 없었던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레 있었다. 발레 부채춤 있었어요. 옆에서 추고 있었던. 네. 근데 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발레가 훨씬 어려운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발레는 또 어린 친구들이 추더라고요. 네. 뭐 그랜저리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랜저리야. 70대 남성은 애견인인 리퍼트 대사에게 개고기를 들고 병원을 찾았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 한성 총회, 이 총회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그만 총회인 것 같은데 이 합동 한성 총회의 신도들은 광화문 근처에서 북을 치고 부채춤을 추고 발레를 하면서 대사의 쾌유를 비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가장 신기한 장면이었는데요. 2000년대에 가장 위어드한 장면이었죠 아마? 모두가 이걸 보고서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물음표만 떠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화제가 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질문도 못했어요. 네. 대체 기독교 단체에서 왜 한복을 입고 있고 북은 왜 치고 쾌유를 빌면서 난타는 왜 하고 그럼 한국적인 걸 자랑하는 건가 싶은데 발레는 또 왜 해요? 그리고 부채춤은 또 뭔가 하는 전체적으로 궁금증이 참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느끼고 지금 다시 찾아봐도 느끼는 건데요. 지금 사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예. 촬영 기자들이 이상하게 이 행사에서 유독 예술혼을 많이 발휘해요. 재밌는 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독 사진이 엄청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사진밖에 안 남아있어요. 특히 모두의 표정에서 보이는 진심은 무섭습니다. 네. 다문화를 반대하는 순혈주의로 보이는 분들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엄청난 다문화가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구촌 행사예요 거의. 그렇죠. 네. 그 아이러니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너무 잘 찍으셔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소리가 막 들려요 귀에. 네. 2015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남았고 지금 살펴보면 20대도 많고 어린이도 많습니다. 네. 아마 주변인은 알아보실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들과 리퍼트 대사는 나중에 퀴어 문화 축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우합니다. 그 한쪽이 쌩깠어요. 그러니까 왜 알 수 있느냐. 퀴어 문화 축제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복식을 보아하건대 그분들이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웃기잖아요. 여기서는 쾌유를 비원하면서 난타하고 부채춤 추고 발레 했잖아요. 근데 저쪽 가서는 이 행사를 반대한다면서 난타하고 똑같은 걸 했잖아요. 할 줄 아는 것을 한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 거. 도대체 부채춤의 의미는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 이제 직장인의 마음으로 헤아리셔야죠. 예스나 노나 다 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죠. 넵. 넵.
그러니까 널 쳐 죽이고 싶어와 좋아요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넵. 네. 한국을 소재로 작품을 쓰시는 외국 작가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해해서 자기들 작품에 녹여낼지 너무 기대돼요. 이건 우리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들은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한편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 씨는 자신이 왕족이라며 석고대제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척 주제.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 끝났으니까 아직 살아계시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설사 박정희 일가가 왕이라고 해도 왕족 아니잖아요. 왕족 아니죠. 사위인데 부마인데 외척이지. 이번에는 지금 조직화를 실패하셨는지 그냥 뭐 이슈에만 간간히 나오시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뭐 출마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잘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네, 이분도 유튜브 하세요. 뭐 안 하겠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말이에요. 10세기의 첫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네. 독립교회 지위를 인정받는 데까지 한 5세기가 더 걸립니다. 한 1000년이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네. 한 1억 명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나 이런 데 생각하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들여다보면 너무 다르죠. 명절도 다르고요. 네. 교리도 일부 다르고요. 관련된 행사할 때 복식도 다르고요. 성상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건 원래 있었던 그 종교가 전파된 곳에 원래 있던 문화와 적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문화가 믹스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있죠. 그건 식문화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그 기억의 기후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러시아 정교회의 건물들이 왜 그렇게 둥글둥글 예쁘게 생겼는지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기후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2000년 뒤에 발명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도트가 크니까 네. 둥그렇게 만들어야 둥그렇게 보이지 이러면서 너무 첨탑이면 안 나와. 그렇죠. 한국의 문화와 결합한 그 교회는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가장 극적이고 여실하게 보여준 상황이었다. 언제 빼고 지금 빼고 였습니다. 네. 물론 뭐 시사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도 신천지도 본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한참 열심히 파던 기자들은 사실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은 이제 기회에 따르는데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우리 동네 뭐 아는 선배 이런 사람들 그쪽에 재산 갖다 바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마음 졸이고 그냥 나라도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말았습니까? 기자회견 때 소리 지르셨던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도 거기 가서 소리 질러야죠. 가장 크게.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재림 예수들을 실물로 만나볼. 재림뉴스 50. 서바이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결승전 미션은 죽기거든요. 죽기.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구나. 죽고 나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우승하려고 안 할 겁니다. 킬미. 자,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제가 아직 마음 못 정했는데 다음 주는 그 아실이 본방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각오해 두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저희들은 잠시 동면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다음 주. 쉬기 위해서 네. 이거를 했거든요. 오늘 한 얘기를 했거든요. 연대하면은 시야가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갖고 온 건데 아직까지도 합당하고 있더라고요. 새끼 숨도 못 쉬네. 숨이 탁 막혀와요. 사상 가장 높은 난이도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선거팀이. 어떤 당은 비례만 내겠다고, 어떤 당은 뭐 지역구 안 내겠다 그러고. 지금 선거제 바뀌었죠. 선거구 안 정해졌죠, 아직. 당 다 안 정해졌고요. 아직 공천 불복도 못하게 공천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강원도부터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현재 등록된 예비 후보들은. 국가혁명배당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사상 최악의 난장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첫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 윤세민 힘내라. 네. 저희 지금 농축산인이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네. 네, 저희는 선거 데이터 센터로 사전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예,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하고요. 예, 덕질인이었습니다. 뵐 때 되면 봬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